네, 그러면은 이제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30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개발자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해 볼 건데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얘기하고 남는 시간은 Q&A 하는 걸로 할게요.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커리어 시작했고요. 이때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5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고 SI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뭐 안기부, 은행, 관공서, 국회 뭐 그런 데들하고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병역 특례로 있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이제 병역이 끝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때 제 대학 동기 중에 스탠포드에 유학 갔다가 창업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윤여걸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96년에 마이사이먼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C넷에 700 밀리언 달러에 팔았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토종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엑시트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두 번째 회사를 창업을 하니까 미국에 와라. 그래서 저는 그때 원래는 넥슨의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 팀장으로 가기로 다 정해놓은 상황이었고, 거기 가서 게임 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옵션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였고요. 이때 결혼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된 상황이었고, 와이프는 삼성전자 입사 동기였어요. 같은 개발자였고,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한번 미국에 가서 살아보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뭐 한 2, 3년 일하다가 재미없으면 돌아오지 뭐 그런 생각으로 아주 가볍게 넘어갔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애가 둘이 태어나서 큰애는 6월 달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 이제 5살 터울 둘째는 내년 여름이면 대학에 가고 이제 제2의 청춘이 다시 언제 오나 했는데 돌아와요. 미국에 가서 처음 11년은 검색 엔진 개발을 했어요. 전혀 안 해봤던 거였는데 이거 개발하면서 백엔드 개발, 특히 스케일러빌리티를 따지는 개발은 정말 복잡하구나. 그런 거 많이 배웠고, 이 스타트업은 그때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2000년 3월에 닷컴버블 꺼지고,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한동안 나쁜 상황을 유지하다가 2001년에 9/11 터지고, 정말 안 좋았죠. 그때 한 2, 3주 정도 비행기가 아예 안 떴으니까. 공항이 다 셧다운되고 회사도 한 일주일 정도는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 시장 완전히 냉각됐었고 그래서 제가 갔던 스타트업이 그 시점에 시리즈 B 펀딩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팔렸죠. 팔리고 저는 거기서 만난 동료들하고 창업을 한번 했는데 창업은 2년 하고 망했어요. 망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배웠어요. 기본적으로는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문제 정의를 잘하되 내가 좋아하는 문제를 풀어야 오래 갈 수 있고 결국 창업은 10년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처음에 실수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네 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는데 그 네 명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이게 건강하게 싸울 방법을 찾지 않으면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2년 하고 정리한 다음에 처음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회사로 돌아갔다가 그 회사가 이제 그때 여전히 경기가 안 좋았어요. 2000년 3월에 닷컴버블 꺼지고 대략 회복하는데 한 4년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갔더니 이 회사가 검색 비즈니스를 접을 거니까 알아서도 다음 잡 잡아라.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코딩 테스트를 엄청나게 준비했죠. 이때 뭐 엄청나게 뭐
자료구조 책, 알고리즘 책 다시 다 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제 출력해가지고 달달 외우고 그랬었어요. 한 만큼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후에 들어갔고, 야후에 들어갈 때는 시니어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창업했을 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회사에선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업해서 망한다고 내가 망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창업했을 때 생각하면 뭐 회사에서 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죠. 연봉 월급도 줘요. 사람도 붙여줘요. 무슨 일 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모든 실패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 처음 4년 동안 매해 승진하는 경험했고, 이때 처음으로 좋은 매니저랑 일을 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전 9년 정도는 뭐 나쁜 사람 없고 다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또 일을 하고 싶다? 저 사람을 따라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매니저는 못 만났는데, 이때 처음으로 제가 4명의 매니저와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고요. 첫 번째 매니저한테 제일 많이 배웠는데 명확한 결정을 내릴. 옳은 결정,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 내리려고 하지 말고 짧게 밀도 있게 고민하고 사람들의 의견 다양하게 듣고 결정해라. 명확하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실리콘밸리는 수평적으로 일하지 않나요? 사람이 한 3명 넘어가는데 수평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만장일치로 가겠어요? 다수결로 가겠어요? 결국은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각자 가진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책임을 질 사람이 수직적으로 결정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리더십의 반대쪽에는 팔로우십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 본인의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게 침묵이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조직이 돌아가려면 결정이 내려질 때 자기 의견 얘기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야후에서는 그 디렉터 되면서 매니지먼트로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 안 했던 많은 경험을 해봤죠. 뭐 면접, 채용의 중요성, 어떤 면접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기술적인 질문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 양식에 관한 질문도 중요하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은 커리어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니어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시니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럼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짧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굉장히 장황하게 오래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래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적절하게 끊을 수 있어야지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봐요. 당신의 임팩트의 정의는 뭐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고, 좋았던 점은 뭐고, 아쉬웠던 점은 뭐고, 다시 한다라고 하면 뭐를 바꿔보겠냐?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 의사결정의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보게 됐고요. 매니저를 뽑을 때는 당신만의 채용 전략이 있냐? 사람을 해고해 본 적이 있냐? 가장 잘 뽑은 팀원은 누구였냐? 가장 후회하는 팀원은 누구였냐? 그런 복귀를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 또 미국은 해고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해고하는 경험도 하면서 그 팀빌딩의 여러 사이클을 돌아봤어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한국은 팀빌딩의 상당 부분을 HR에다가 넘겨요. 하지만 미국은 그걸 중간 매니저들이 다 들고 간다. 예를 들면 중간 매니저면 내가 매니저하는 팀원들의 연봉이 얼마고 스탁 옵션 몇 개 갖고 있고 다 알아요.
그 연봉 인상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근데 한국은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죠. 자, 그렇게 이제 17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2년에 1년 정도 쉬었고요. 쉬었던 이유는 뭐 딴 거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내 커리어의 꿈은 뭐지? 17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커리어 후반기에는 뭘 하고 살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좀 한국 사회의 아쉬운 점인데, 지금 뭐 제가 미국이 훨씬 좋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 모든 환경에는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이 좋은 거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많이 생각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저도 이제 뭐 한국에서 자라서 31살에 미국에 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항상 내 앞에 선택이 주어지면 이거를 택할까 말까. 그렇게 리액티브하게 선택을 했지 프로액티브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선택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43살이었는데 앞으로 커리어 후반기에는 뭐를 하고 살까 그 의문이 들어서 1년을 놀았어요. 정확하게는 11개월을 놀았고 뭐 크게 깨달은 거는 뭐 일단 큰 회사는 별로 재미가 없구나. 커리어 후반기에는 작은 회사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게 하나 깨달음이었고. 그러니까 큰 회사를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접 체험해보고 마음에 들면 거기 다니는 거고. 근데 잘못된 생각은 큰 회사 가면 내 커리어가 완성되겠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 모든 환경에는 명함이 있는 거예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지. 작은 회사만 다니신 분들은 큰 회사에 대한 로망 내지는 환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 가면 풀리겠지. 사수가 옆에 앉아서 나를 가르쳐 주겠지.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전문성 쌓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느 조직이나 오너십을 가지고 내 영역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인정받는.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사람은 항상 부족해. 그래서 그 전문성 트랩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뒤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래서 1년 정확하게는 11개월 쉬고 작은 회사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나는 뭔가 큰 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고 어디가 됐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환경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첫 번째 갔던 회사가 폴리보라는 회사였는데 여기는 야후에 팔렸고요. 두 번째 갔던 회사가 유데미였는데 여기가 4년 저는 4년이라고 그만뒀고 제가 그만두고 3년 있다가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여기서 일했던 4년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재밌던 4년인데 재밌다고 하니까 좋은 일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잘 된 거지 그 과정에서는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미 4년 다니고 그만둔 다음에 그때 또 작은 스타트업들 자문하고 뭐 그런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했는데 제가 커리어에서 부캐라고 부르는 거를 하기 시작한 거는 47살 때부터. 그 전까지는 집하고 회사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업에 충실했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요즘 좀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뭔가 부캐를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업이 부캐가 본캐고 본캐가 부캐고 나를 위해서 회사 일을 해야지 회사 일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평판 쌓아서 현재에 집중해서 좋은 평판 쌓으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인 추천 형태로 많은 기회가 생길 거고요. 일을 하실 때 개인기 기술적인 역량만 신경 쓰지 말고 결과를 내고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공지능
세상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2016년부터 좀 딴짓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지인들이 너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마다하지 않고 질러봤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1인 기업 창업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 코칭 활동하고 있고 산호세 주립대에서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기말고사가 끝나서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오고요. 오늘 새벽도 기말 그 전체 학점 최종 계산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 회사랑 똑같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서양 문화권이나 인도 친구들이 말이 많고 의견이 강한데 가르쳐 보니까 마찬가지고 인도 친구들이나 서양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질문도 많고 오피스 아워에도 꼭꼭 찾아오고 시험 점수 가지고도 챌린지 많이 하고 중간고사 보고 챌린지 하라고 점수가 납득이 안 되면 와서 챌린지 하라고 했더니 인도 학생들만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권은 원의에 대한 도전을 못해요. 인도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도전을 한다. 도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스몰 톡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거 가면 동아시아권은 동아시아권끼리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다른 데 주류에 잘 못 끼는 거예요. 그런 스몰 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도 친구들은 그런 거 참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망을 표현을 잘해요. 나 승진하고 싶다. 연봉 더 받고 싶다. 동아시아권들은 그런 말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인도계가 경영진에 많지만 동아시아권은 별로 없죠. 동아시아권 중에는 대만 출신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좀 대만 친구들은 좀 실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뭐를 느꼈는지 한 8가지 정도 좀 요약을 하고 끝낼게요. 앞에서 좀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여기에 안 적었지만 우리 앞에 커리어가 굉장히 길다는. 전 지금 55세인데 제 앞에 아직 2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뭐를 할까 생각을 하면 때로는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75세까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시간이 적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특히 한국처럼 나이를 많이 따지는 문화에서는 조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난 어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너무 빨리 보수적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도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룻밤 성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는 거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남과 비교하면 왠지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난 아닌 거고. 그리고 포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일들은 꾸준함이 필요한 스킬이지 재능이 아니라. 재능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라. 꾸준해야지 국내 활동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하는 습관 갖는 거, 운동하는 거, 책 읽는 거, 회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리 활동이고 강한 동기부여로 지속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모든 일에는 명함이 있더라.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현상이 있죠. 우리 회사는 왠지 망할 회사 같고 큰 회사는 굉장히 완벽한 회사였고 좀 환경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대 수준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큰 회사 가잖아요. 오래 못 버텨요. 왜? 엄청난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안 좋은 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대 수준이 관리가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실망을 하면 좌절하게 되고 평정심이 깨져요. 평정심이 깨지면 꾸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꾸준함을 가지려면 기대 수준을 항상 낮게 잡는 게 좋아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거 대박 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어. 그렇게 바라봐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정심이란 뭐냐? 놀라지 않겠다가 아니고 항상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평정심. 완벽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내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가? 결국 긍정적인 부분의 합이 부정적인 부분의 합보다 크다면 계속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시작이 반이라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우리 앞에 많기 때문에 안 되면 돌아가면 돼요. 그게 투웨이 도어죠. 문 열고 나갔다 이상하다 다시 열고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결정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투웨이 도어라는 원웨이 도어가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서 아니다, 나 망했다. 그게 아니라 열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 커리어 초반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모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매니저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환경, 나에게 맞는 매니저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한두 군데에서만 일하다 보면 모르죠. 그럼 내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환경 탓이. 그렇게 초반에는 많은 경험해 보시고 후반에는 그 경험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가면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평판이 있다라고 하면 지인들이 나에게 많은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거 너무 재지 말고 한번 저질러 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지인들 통해서 기회가 왔고 제가 그냥 저질렀던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경우 자기 검열을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 다음은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벌지? 그런 생각하면 새로운 일을 못한다. 그 다음은 실수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아, 실패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패를 해봐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죠.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적어도 스타트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자가 망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실리콘밸리는 그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망한 경험을 한 창업자가 또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반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결국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개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완벽한 준비를 해서 실패하지 않겠다. 그거는 잘못된 기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랄 일들을 당할 거예요. 항상 놀랄 준비를 하라고. 준비를 해서 완벽해야겠다 하지 말고 실패를 실패가 아닌 교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게 또 잘못 가면은 본인의 경력을 물경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내가 전공을 잘못했어. 내가 첫 번째 회사 잘못 갔어. 그거는 사실은 땀 경력인데, 그리고 아직 앞에 시간이 많은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건데, 물경력으로 본인의 경력이
생각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한테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커리어의 시작이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실패는 나침반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아니고 내가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라는 거죠. 연관돼서 뭔가 잘 안 됐을 때, 아, 나 실패했어, 망했어. 그러지 말고 많이 배웠어. 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승리해야지 인 커리어에 내가 항상 원하는 대로 일들이 벌어지진 않겠죠. 때로는 큰 실패, 작은 실패 할 거야. 그때 나 망했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교훈으로 바라보고 정신 승리하는 거, 그거 필요한 것 같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내가 맡은 일 해결하는 모습 보이는 거. 이러면 좋은 평판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평판이란 뭐냐? 똑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캐에 집중하시고 부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믿고 개인기 부려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의 역량이 올라가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시고 주변에 서포터가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선택이 있을 때 그거를 얘기했더니 뭔가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만난 다음에 힘이 빠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서포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특히 창업한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요. 창업은 기본적으로 미친 짓이에요. 확률이 낮은 일이에요. 그 미친 짓 하는 사람들한테 너 미친 짓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 항상 나를 서포트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시고요. 아까 제가 1년 놀 때 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언젠가는 다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 난 한 번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극히 일부의 사람만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왜냐? 우리는 그런 걸 교육받아 본 적이 없고. 항상 주입식으로 모든 길이 정해져 있죠. 초중고 다니는 목적이 맹목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간다고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7년 걸렸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커리어나 인생이나 기업의 여정이나 평정심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평정심은 놀라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 해주겠지. 그거는 어쩌면 잘못된 기대예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 안 할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대 잘 관리하시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쉬운 행동을 봤을 때는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잘못 가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아예 말을 끊어버리죠. 혹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감정이더라. 그 다음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관리가 돼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이거 하면 대박 칠 거야.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창업자들은 오래 못 가요. 10개 하면 9개는 안 되거든요. 그럼 9개 할 때마다 감정 노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꾸준히 실험하고 시도해보되 항상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될 수도 있겠지. 그거 염두에 두고 안 되면 여기에서 뭐를 배웠나 생각해보고 또 바꿔 나가면 되는데 슈퍼 피처를 생각하는 창업자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다음에는 그 남하고 비교를 덜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내 눈에 안 보이는 노력을 이 사람이 얼마나 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커리어는 생각보다 길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 모든 환경과 일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이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두운 면에 너무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면이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대안으로 어딘가를 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명함이 있을 거라는. 거기를 가면 마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또 좌절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실수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체험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 그때 정신 승리하는 거 중요하고 주변에 서포터가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기가 쉬워질 거고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남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평정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한 얘기는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뭐냐?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여기 링크드인 QR코드 걸었으니까 링크드인 저랑 커넥션 아니신 분들은 커넥션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었나? 아, AI 시대 그런 얘기 참 하는 거였는데 아, 예, 예, 예. 근데 그 AI 시대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의 요지는 이거. AI 시대 개발자로서 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평판과 영향력 갖는 거 많은 게 없어요. 기술로 승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기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 기술로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정말로 오래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태도 가지고 본인이 맡은 일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거를 통해서 좋은 평판 만들고 그 다음에 혼자만 챙기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 챙기는 거. 다른 사람 챙긴다는 거 예를 들면 주니어들 혹은 팀원들 코드 리뷰 잘해주고 면접관으로서 활동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만 풀지 말고 똑같은 문제가 팀원들에게도 있나 보고 모두의 문제를 풀고 그러는 식으로 나 이상을 바라보는 형태로 행동을 하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에 매니저가 될 기회가 생겼다? 매니저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한국 개발자들은 코딩을 손에서 떼면 나 망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데 해보기 전에 뭐. 그래서 그 기술적인 역량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AI 툴을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진짜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해서 좋은 평판 만들고 개인기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그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펜스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아직 그 개발자로서 일해보는 경력을 한국인은 해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영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영어는 제가 못해서 이 상황에서 그 캐나다 비자를 제가 확보해서 캐나다 쪽으로 개발을 처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뭔가 제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그래도 수능이 될 수 있는지 음. 첫 번째는 그런 욕망을 주변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좋아요. 누군가 들었으면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질문,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영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개발 경험은 아직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제가 드렸던 얘기는 본인의 욕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드려요. 그래야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 그런 길이 보이면 연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 앞 세션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북미권은 무조건 코딩 테스트를 봐요. 정말로 위에 높은 레벨이 아닌 다음에는 다 본다. 그래서 그 코딩 테스트 준비 많이 하셔서 기회가 내 옆에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꼭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시작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아마 회사 한 20개쯤 다닐 거예요. 그 어디서 시작하건 거기는 마지막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빨리 돈 벌어라.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딸은 정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디가 됐건 돈 벌고 일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데 가면 돼요. 더 좋은 데가 꼭 큰 데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좋은 거, 성장하는 거. 제가 볼 때 좋은 회사는 큰 회사, 작은 회사가 아니고 성장하고 내 매니저가 좋은 그런 곳이야말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기회가 많이 오고요. 그런 기회 왔을 때 너무 자기 검열을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나한테 무슨 득이 있지? 그것도 안 좋은 생각이에요. 저질러 보면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믿어요. 또 다른 질문, 그 질문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내 매니저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후에 아까 2004년에 9년 석사 마치고 9년 경력을 가지고 야후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좋은 매니저랑 일을 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 매니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나를 조금이라도 희생해서 그룹을 위해서 뭔가 하는 친구들한테 보상을 더 잘해주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화지 한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던 거랑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되냐면 그런 환경을 찾아가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선행이 돼야지 영향력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환경에서 영향력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30년 일하면서 13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그중에는 막장 회사도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도 있었어요. 샘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고. 비교 대상도 많고. 근데 회사를 한두 개만 다니면 어쩌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환경을 탓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 탓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서 그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상사예요. 그 상사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는 행동 따라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내 팀원들에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수 있고 직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됐건 나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의 역량이 올라간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또 다른 질문, AI 코딩, 질문이 뭐였냐? 네, AI 코딩 툴이 많이 나오면서 코딩 인터뷰의 유형이 바뀌고 있느냐?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보통 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메타 같은 데가 리트 코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잔뜩 내다가 그거 해서 푼다고 변별력이 있지 않구나. 그거 푸는 친구들은 그거 공부만 한 친구들이에요.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좋지 않았고 그냥 한 중간 정도 풀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 내렸다고 저는 요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I 코딩 봇이 생겼다고 문제의 수준이 오히려 올라가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락다운 브라우저 같은 거 쓰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레퍼런스 하기 힘든 그런 세팅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뭐 AI 봇을 통해서 풀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면 인터뷰할 때 다 들통나요. 대면 인터뷰 할 때는 그 챗봇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매니저가 되려고 손을 들면 매니저가 될 가능성이 많은 환경인데 사실 딱히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그런 환경에서는 하는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IT 회사만 놓고 봤을 때는 매니저가 자기 팀 빌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뽑는 것도 매니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것도 그 매니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수반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사람 간의 충돌을 이제 내가 관리해야 되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공공기관이야 뭐 그냥 다 서로 불편한 거 있어도 그냥 묻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IT 조직이면 안 그렇거든. 그래서 당연히 거기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매니저 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도.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경력이 오래 쌓였는데 뭐 30년 차 개발자다. 근데 매니저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뭐 본인의 선택이고 그게 만족스러운 거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본인 컴포트 존 바깥으로 아예 나갈 생각이 없어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건 문제고. 한 2년 전에 제가 시애틀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개발자 몇 분하고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다 제 또래였어요. 개발을 오래 한 사람들이죠. 매니저 역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니저가 되면 개발을 손에서 떼게 되고 그러면 내 경쟁력을 잃지 않나? 그럼 오히려 내 커리어 금방 더 짧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개발만 쭉 한 거야. 50 넘어서 돌이켜 보니까 코딩 멍키가 되어 있더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야. 개인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매니저가 안 되더라도 영향력은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영향력을 갖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니저를 해보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일, 그 사람에게 피드백 주는 일, 그런 거 해보면 분명하게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그런 게 가능한 환경이냐 아니냐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매니저가 되건 개인으로 계속 일을 하건 영향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 더 하이 레벨로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된다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